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는 실용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용주의는 한편으로는 원칙주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회주의가 있고요. 그 양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용주의는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중용적 뭐라 해야 중도 또는 중용 이런 입장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실용주의가 그런 중도적, 중용적 의미에 사용되지 않고요. 오히려 기회주의라든가 개인주의 또는 찰나주의 뭐 이런 걸로 주로 오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용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실용주의의 어떤 중도적, 중용적 의미를 살린다면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주 원칙주의라든가 또는 교조주의 또는 뭐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면은, 횡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이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자, 오늘은 이제 실용주의를 넘어서요, 이제 개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도 흔히 개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주의가 아주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한편으로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을 옹호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민주주의, 또 뭐 자유경쟁주의.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신자유 시대 때 들어와서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좀 찬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공동체 지향,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뭔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유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이런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보면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자와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자가 서로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논쟁의 관점에서 개인주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상당히 좀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공동체주의에 좀 가까운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이 5부는 3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13강에서는 자유경쟁을 주로 문제 삼고요, 14강에서는 민주주의를 주로 문제 삼고요, 마지막 15강에서는 이 개인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가 되고 있는 입장이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15강에서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자유경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3강. 자, 13강. 이 13강 얘기가 좀 긴데요. 맨 첫 번째 절에서는 삼겹살 얘기가 나옵니다. 삼겹살. 제가 언젠가 한번 삼겹살 혼자서 구워 먹다가 눈물이 나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겹살 혼자 구워 본 적 있나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를 구워 먹는 건 항상 이 여러 친척들이 모였을 때라든가 친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는 공동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그 옛날에 같이 뭐 있었던 친구들이나 또 그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서로 공동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였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혼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저는 눈물 나지 않고 뭐 잘 먹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제 약간 에피소드 비슷한 얘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요. 뭐 개인주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과 전혀 어떤 교섭이 없이 혼자서 고립된 그런 삶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 알죠?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 고도에 가서 혼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바랬었나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도에서 막 혼자서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살겠다. 자유주의 쪽에서 원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그렇습니까? 인간이지만 산적이 그렇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대학교 들어와서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집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집에 나와서 혼자서 사는 게 제일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집에 나오려고 하느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여러 학생들은 집을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늘 자기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우리나라 그 집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들이 있고 한가운데 그 거실이 있는데요. 그 거실 한가운데 소파가 있고 TV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거기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이 아이들의 방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 위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늘 어머니의 감시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집 문을 꼭 닫고 방문을 심지어는 잠그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원하는 게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혼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바라긴 합니다만은 영원히 뭐 그렇게 혼자서 살라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인도에서 혼자 산다면은 자기가 밥을 해야죠. 자기가 옷을 지어야죠. 자기가 뭐 그 집을 지어야 되죠. 아마 그야말로 원시적인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요, 서로 일을 나누고 서로 협조를 해서 공동적으로 살아갔을 때 풍요롭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인간다운 그런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주의다, 우리가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사회 속에서 살아면서 우리가 서로 개인의 의무가 있고 개인의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이런 권리와 의무를 교환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 이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그 사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삶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주의다라고 할 때는
공동체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혼자서 산다는 게 개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회. 이게 이제 개인주의 사회이고요.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우리가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저 이슬람 국가는 아예 인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개인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고 있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거죠. 단지 저쪽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 그죠? 집단의 권리가 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일 뿐이죠. 그래서 구적 사회는 전혀 인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이쪽 자유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보다도 저쪽 사회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뭐 학교, 자기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집도 없는 사람, 학교도 못 다니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에게 허용을 해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더 많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주의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공동체주의다라고 하든가 완벽하게 이쪽은 막 완전히 개인 혼자만 사는 사회라든가 저쪽은 완전히 공동체만 강조되는 그런 사회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이쪽에 개인의 권리가 더 많이 부여되고 저쪽에 공동체의 권리가 더 많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개인주의다, 뭐 공동체주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사회적 관련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주의를 이해할 때는 자주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권리,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확장한다면은 타인에게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게 손해가 되거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할 때 그걸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개인주의라고 해서 내 혼자만 사는 거다. 이게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고립된 고독한 삶을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사회와 관련 속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 할 때는 나에게 권리가 많이 부여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서로의 자유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서로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개인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장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개인에게 권리를 많이 부여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침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적으로 상호 경쟁, 자유 경쟁 같은 것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유 경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게 자유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면은 패배한 타인은 손해가 나는 건가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처음에는 내가 승리를 해서 패배한 다른 사람은 손해 보겠지만은 자유 경쟁 속이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 가면 그 사람도 다시 승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전체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더 많은 생산력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경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서로 경쟁을 하면은 서로의 능력이 발전할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자유경쟁이 그런 자유경쟁이나 그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유경쟁이 그렇게 긍정적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나폴레옹 얘기죠. 나폴레옹 군대가 그 위대한 유럽을 제패했던 그런 그 위대한 군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차별을 안 한다고. 그죠? 첫째는 이 옛날에는 귀족만이 장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고급 장교가.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는 누구나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능력만 되면은 장군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사관들도 언젠간 자기가 장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 배낭 속에 장군의 지휘봉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항상 능력과 기회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결국 나폴레옹 군대는 위대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나폴레옹의 업적 중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위 그랑제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엘리트 학교죠, 우리말로. 뭐 에콜 노르말 사범학교라든가 교사를 기른 학교죠, 사범학교. 또는 에콜 폴리테크닉 행정관료를 기른 학교. 이런 게 이제 그랑제꼴입니다. 공무원 기른 학교죠. 이제 여기 출신은 굉장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사회는 굉장히 좀 엘리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그 엘리트주의가 더 심해요. 프랑스의 모든 학자들은 다 에콜 노르말 출신이고요. 프랑스의 모든 고급 관료들은 다 에콜 폴리테크닉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엘리트주의적인 사회인데요. 원래 나폴레옹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귀족주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신문제적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어떤 과정으로서 그런 학교를 설치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나폴레옹의 어떤 위대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다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주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나폴레옹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은 그죠? 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은 비록 패배하지만 또 뭐 서로 경쟁을 통해서 B라는 기업도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성장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주장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과연 자유경쟁이 그런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제가 육법당이라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육법당? 모르죠. 전두환 시절 때 우리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술 먹고 육법당이라고. 그때 대통령은 주요 관료는 누가 장악했나요? 육사 출신이 장악했죠.
그 육사 출신 밑에서 주요 행정 기구들 관료들은 누구였냐면은 주로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법대. 그래서 이 정권은 육사와 법대가 이루는 그런 정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육법당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육법당이라는 고절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공정한 경쟁 체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공정한 경쟁 체제다라고 한다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진짜로 자유로운 그런 경쟁 체제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효율적인 서로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전혀 육법당처럼 이렇게 이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이런 체제라고 한다면은 겉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유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경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효율성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회를 쭉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한다고 하지만 그 경쟁이 실제로 진짜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인가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불공정한 예로서 제가 예로 든 거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삼성의 공채라고 하는 게 과연 경쟁한가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언젠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한번 삼성 공채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그 인사부에서 각 대학마다 일종의 합격 인원을 할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는 뭐 50명, 그러면은 저 지방대, 동아대 같은 경우는 5명,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되자 그 속에는 이제 할당을 받지 못한 대학들도 있어요. 뭐 아예 그 지방에 그야말로 마이너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할당도 받지 못했고요. 또 서울의 뭐 SKY 같은 대학 외에는 나머지 대학은 아주 소수만 할당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지상에 올라가지고 소위 물의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의가 벌어지니까 삼성 그 공채 담당 인사부 부장인가요? 뭐 무슨 이사인가요? 하는 사람이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사실 그 지역의 인재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더욱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당을 했던 거다. 만약에 그야말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맞겠다면은 소위 SKY 외에는 합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대학교 이렇게 뭐 몇 명씩 할당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공채가 너무 일부 대학의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말 같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실제 현실은 그랬습니다. 사실 현실은 SKY 3개 대학이 그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채를 장악해버렸어요. 과연 SKY라는 몇 개 대학만이 이 삼성 공채를 그야말로 100% 장악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은 그 시험 자체가 과연 공정한 시험이겠습니까? 그래서 요 고다음 절에서는 바로 그런 시험 삼성의 공채가 공정한 시험이었을까? 좀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 시험 볼 때 영어 시험을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죠? 다른 건 제천 없고요. 내가 잘 모르니까. 영어 시험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오늘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공정한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이제 영어 실력이 좋으려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해외
한 1, 2년 동안 살아봐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돈 있는 부모들이 그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해외에 1, 2년 연수시키죠. 또 교수라든가 또는 공무원들도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주로 미국에 가거든요. 한국학을 공부한 사람들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하고요. 저같이 독일차를 하는 사람도 독일 안 가고요.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시험, 영어 실력, 영어 회화 능력을 길러주는데 길러주러 가는 거거든요. 꼭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나 들어갈 때쯤 안식년을 택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집안에 뭐 부가 있어서 해외에 안식년을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의 자식과, 그렇죠? 아예 가난해서 해외 구경은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가본 그런 학생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시험이 있는가 또는 경쟁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 입시만은 공정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 공정한가요? 어떻게 보면 공정할 것 같죠, 그죠? 그야말로 너무나도 공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등부터 저 뭐 60만 등까지 그야말로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는 그런 시험인데요. 사실 잘 보면은 이 시험도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원 선생님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학원에 가서 실력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실력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늘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는 학원에 가면은 실력이 늘거든요. 왜 늡니까? 양으로 때려가지고. 예? 양으로 많이. 그것도 있고요. 사실 꼭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의 질에 있어서는. 양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은 실력이 늘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학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학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한 5년간 내지 10년간 경험을 쌓으면은 대체로 무슨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은 주로 미리 예상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답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원에 나가게 되면은 답을 미리 알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럴 때 과연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자유로운 경쟁이다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험들을 보면은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 보담저렴에는 부르디에라는 사람의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철학자예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마르크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제 주로 사회 경제적 분석보다는 주로 문화적 이데올로기, 여기에 이제 분석에 치중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밝혀낸 주장하는 개념 중에 한 가지 개념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자본. 자본 중에는 돈으로 된 자본도 있고요. 권력으로 된 자본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또 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 자본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는 데가 뭐 미술관이라든가 또 뭐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뭐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죠.
근데 이렇게 문학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에 미리 들러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해놓으면은 그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죠? 미리 그런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도 그냥 단순히 책만 보고 그것을 외운 학생하고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한 학생과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경쟁에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학생들은 일종의 부모의 덕분으로 일종의 문화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없는 그런 학생이 서로 경쟁하면은 이게 공정한 경쟁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디에라는 사람은 오늘날 학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경쟁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이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화자본이란 것 때문에 돈이 있는 집안은 아이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 때문에 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부자의 아이가 또 부자가 되는 일종의 재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형성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브루디의 문화자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경쟁 체제 많이 예어들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적인 경쟁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경쟁, 자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쟁,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경쟁이다라고 해서 옹호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경쟁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특히 뭔가 이게 기울어진 비탈이라는 운동장이 이렇게 미리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아예 유리한 쪽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불리한 쪽에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주식 또는 증권 투자 이런 게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요. 목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야말로 우리 개미들, 목돈이 적은 사람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항상 목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 또는 목돈이 큰 외국 투자가들이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공정한 그런 게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도 일종의 확률 게임이니까요. 10% 확률이 있다면은 10번 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목돈이 작은 개미들은 유감스럽게도 10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투자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죠. 반면 목돈이 많은 기관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은 10번 계속 실패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은 성공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도 수량이 많은 게 먼저 체결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리한 게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 기관 투자가들은 컴퓨터가 그 증권거래소 쪽에 가깝게 돼 있는데 그 대량전 그게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기술적으로도 더 개인 투자가 그 기관 투자가 기술적 0. 몇몇 좀 더 빨리 하는 것도 문제라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많은데요. 또 정보력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답니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 개미 투자가는
갑자기 뭐 새로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새로운 사건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중고 투자 이런 것도 보면은 절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런 게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죠. 제가 언젠가 장하준 선생의 책을 읽어봤었는데요. 그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항상 시장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다는 게, 그래서 대자본가들에게 또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항상 자유롭게 경쟁에 맡겼을 때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정도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했을 때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해요. 그거는 서구 자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미국도 한때 아주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실시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자유 경쟁을 주장하는데요. 과거는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 자신이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취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하고 뭐 라틴 아메리카를 비교해 보면은 박정희는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반면 라틴 아메리카는 자유무역에 오히려 맡겼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시장 경쟁이 어디 있겠느냐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공정한 경쟁이 없는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자본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쟁인데요. 자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원래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본이 그 회사가 이제 성공을 해서 부를 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내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런 예보다는 오히려 다른 예가 많다는 거죠. 이미 뭔가 수단을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승리한 대가로 오히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 기술에 의해서 지배되거든요. 근데 소자본일 때는 그런 효율 과학 기술이 없었습니다만은 대자본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과학 기술을 갖추게 되니까요. 이제 저절로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 왜 카페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 커피 내리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전문 커피숍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아주 그렇게 전문적인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가서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먹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여기에 있는 커피숍이나 우리 남양주에 있는 커피숍이나 사실 맛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로 하는 거죠. 소위 이름이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도 사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그 이름 있는 장인이 아니고 알파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기계가 커피의 맛을 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제 뭐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폰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죠? 그거 진짜 엉망진창인 그런 자동차였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이제 민족 감정 때문에 국민적 감정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억지로
강제로 그야말로 사서 쓰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대 자동차가 발전을 했어요. 원활에는 어떻습니까? 원활에는 현대 자동차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고요. 상당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발전한 이 모든 덕분은 더군 다 현대 자동차를 경영했던 무슨 사장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그런 기술을 갖춘 것은 오늘날에 와서 비로소 갖춘 거고요. 과거에는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자본을 쌓게 되니까 저절로 기술을 갖추게 됐던 거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같이 읽어보지 않고 설명으로 대체했는데요. 얘기의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유롭고 공정한 자유경쟁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한 사회가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체제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거 아니냐. 자유롭고 공정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우리의 꿈에 불과했고요. 실제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한 경쟁도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 점차 경쟁이 공정하게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이라는 체제 자체 때문에 공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법적인 규제 때문에 공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법에 의해서, 법적인 제약에 의해서 비로소 공정하고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드는 법적인 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3강은 자유경쟁은 하나의 허상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부분 꼭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를 물어보시죠. 질문 받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 하도록 하죠.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투표할 때 1인 1표 말고요. 네. 어떤 사람이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도 같이 고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투표 제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같이 복수,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한 표는 나를 위해서 하고 한 표는 다른 사람 전체를 반영하게 하고 그런. 예. 재밌는 아주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민주주의 얘기할 때 얘기할까 했었는데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누가 이기나요? 여러 사람이 이제 나왔을 때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돼 있죠. 그죠? 사회주의 사회도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고요. 선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사회주의 사회는 선거에서 제도가 좀 우리하고 달라요. 좀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반대투표라고 하는 건 반대투표. 거기서는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은 그 중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대투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투표 이상 반대표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은 당선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에서 가장 반대자가 없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 우리가 반대투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가 거꾸로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랑 반대를 해야 되나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반대 안 할 수도 있죠. 반대 안 할 수도 있고. 반대 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주의 사회는 거의 100% 당선이 가능한 이유도 100% 투표율이 나오는 100% 투표를 하고요. 100% 거의 찬성률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이유가 반대 투표이기 때문에. 나 반대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뭐 세뇌시켜가지고 100% 투표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게 아니었고 그게 아니에요. 그쪽의 제도가 반대 투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찬성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100% 투표율이 달성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이 집단 투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이 자본주의 사회는 투표가 지역 투표예요. 지역 투표. 그래서 무슨 영등포구에서 어떤 대표를 뽑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일종의 공장 투표입니다. 공장 단위로, 그러니까 생산 단위 조직이 있죠. 생산 조직이 있죠. 생산 단위별로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 후보를 뽑고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후보를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학생 대표를 뽑는 거죠. 공장에는 우리 공장 대표를 뽑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에트 제도라는 건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 단위별로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100%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 공장 투표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니까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굳이 선거운동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지역 선거관위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생판 이상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민도 저 사람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투표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뭐 대표를 하나 뽑는다 그러면 2만 명이 누가 누군지 평소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은 옛날에 무슨 짓 했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거운동을 안 해도 선거 때 가면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그거를 소비에트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에트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데 소비에트 체제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주의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설명을 할까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100% 투표에 100% 당선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반대 투표가 뭐예요? 반대 투표가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다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하자. 재미있죠? 반대 투표. 자, 그러면은 자유경쟁 13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방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